병식이 없는 환우와의 교화법을 알고 싶어요. 사이버 쪽은 다른데 시습 가려면 많이 비리잖아. 네, 저 병식이 없는 당사자하고는 정말 소통이 어려운데 그래도 저기 항상 그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병식이 아까 말한 것 같이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가족이 내 편이라고 생각할 때 당사자가 마음을 열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내 편이 아니고 나한테 적이다 그러면 당사자한테 절대 마음을 안 엽니다. 그리고 가족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약도 안 먹고요. 의사 말도 안 듣고 소통이 안 돼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가족 중에도 봐봐요. 케미가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자본노다가 있을 수 있고 동생이 있을 수 있고 어머니 아버지 중에도 나랑 코드가 잘 맞는 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 가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통이 잘 되는 가족이 이제 아주 친밀감을 잘 소통을 해가지고 이제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얘기도 먼저 경청을 해주고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망상이 심할 때는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게 필요하고 중립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고 맞다 틀리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청 이상한 망상 얘기하는데 그냥 들어주고 그걸 맞다 틀리다고 공격을 하게 되면 나를 마음을 못 알아주네. 내 편 아니네. 적이네. 그러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병식이 생기기 전에 논쟁하지 마시고 저희 아버지가 저하고 신랄하게 논쟁했습니다. 제가 미카엘 대천사라 그러고 제가 뭐 아무개도 전투에서 뭐 죽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이 헛소리 하고 있네 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절대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하면서 판단하지 않고 그래도 이제 자본 누나나 어머니가 좀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당사자와 소통하면서 내 편이 될 때 가족의 얘기를 듣게 된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점점 좋아지게 되고 가족은 가족 교육 꼭 받으시고 소통법을 계속 익히세요. 수평적인 구조로. 그래서 이제 공감하면서 지지하고 계속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야, 너 그러다가 이제 인생 쪽난다. 뭐 이렇게 막 악담하지 마시고 너 평생 집에 살다가 그냥 나가 죽어라 뭐 살아라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희망을 주고 너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 좀 쉬는 시간인 것 같다. 그리고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언젠가는 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가자. 부모님이 조급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훌륭한 상담사 중에 배정은 교수님도 계시듯이 당사자가 불이면 가족이 물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혹시 이거 질문 누가 하셨나요? 네, 우리 어머니 책 있으세요? 없으면 이거 받아요. 책 없는 사람이 좀 드립니다. 없는 사람이 선택적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아버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딸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하루 종일 축사, 기도, 동영상만 시청하며 그래야만 병이 낫는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약은 잘 먹습니다. 약은 병을 치료하기 위함이 아니고 부모님을 위해서랍니다. 종교 망상에 대응하는 요령과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 정말 저하고 똑같은 그 상태를 경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종교 망상이 심해가지고 신적 존재였으니까요. 이게 이제 그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정신질환이 오면 비합리적 사고와 현실감이 약해지면서 점점 망상의 한청의 세계를 갔는데 그거는 세상 사는 게 재미없고 외롭고 괴로우니까 자기 세계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나만의 세계에 빠지는 게 환청망상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비합리적 사고를 3단계입니다.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만들고 합리적 사고를 성경적 사고,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적 사고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단계를 거쳐서 점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로 합리적 사고는 뭐냐? 현실감을 가지고 즐겁게 생활하면서 상식선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상식에 맞게 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루하지만 일상을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루한 생활이지만 종교망상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면 엉뚱한 망상 속에 들어갑니다.
종교 망상은 이제 자기가 말하는 교주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계시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색깔이 축사 사역인데 저도 옛날에 신비주의 노선에 기독교에 있었습니다. 가톨릭일 때 신비주의 때문에 뭐 성모 마리아 피눈물 나고 또 막 안찰하고 막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방언이나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면 안 났습니다. 순복음 같은 계열에 있는 너무 그쪽에 빠져도 이제 귀신 문제라 생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신질환은 귀신 들린 병이 아니고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신학적으로도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축사나 귀신 쫓는 그거 행위 가지고는 낫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중에서도 교리와 합리성과 이성을 갖고 있는 기독교를 선택하십시오. 제가 바꾼 겁니다. 장로교로 바꿨어요. 제가 옛날에 순복음이나 천주교의 신비주의 노선에 있다가 장로교로 왔거든요. 장로교에 오니까 정신질환이 좋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교리를 배우고 합리성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을 통해서 신을 만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잖아요. 그걸 균형을 잡으니까 현실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좋아져서 우리 인간은 영육 합일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비주의 노선만이 다 길이 아니고 이성주의와 신비주의의 균형을 잡아서 또 어떻게 좋아졌냐면 큐티를 했습니다. 외의 성경을 보면서 큐티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공부도 하고 신학을 또 공부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공부를 하면서 큐티와 신학을 하다 보니까 균형이 잡아지면서 망상의 세계로 안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무서우면 귀신을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저 귀신이 무서워 귀신도 공부해봤고 근데 종교 망상이 있어서 종교 신학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단계가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 사고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질문하셨어요. 책 있으세요? 책은 그렇다 치고 네. 우리 아이는 종교 생활을 안 해요. 네. 종교 생활을 안 하고 네. 교회는 안 나가면서 병이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하고 이럴 때 대응하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못 들었는데 그게 이제 정신질환을 귀신 들림 같은 걸로 오해를 하는 건데 정신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조현병과 조울증에 대한 정보를 아버지 짤 있잖아요. 적어도 괜찮고 5분짜리 정신건강이 귀신 들린 병과 다른 거에 대한 그 강의하신 분도 있거든요. 많은 신학자나 정신의학과 의사도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신. 그런 거를 주면서 딱 보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가랑비에 빚었듯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귀신 들림 모르니까 귀신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귀신 있는 게 아니라 질병으로 이렇게 호르몬의 이상과 심리 사회적인 문제로 일어난 스트레스의 과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실감을 찾는 과정을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올바른 정보를 줘가지고 계속 현실감을 가지면 이게 돌아오고 그다음에 약은 잘 먹으니까 그래도 안전빵이에요. 예, 거기서 해야 될 거는 지금 그걸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상황이 좀 부족했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춘란 어머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따님 두 따님이 있어서 일단 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심지에 탈퇴하라고 해요. 그러면 청년부 예배 혼자서 나간대요. 지금은 엄마랑 2부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총회 참석했다가 탈퇴한다고 했어요. 어찌해야 좋을지요? 지금 따님이 이거 보고 있나요? 보고는 안 돼요. 그러면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딸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알리지 말고 어머니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가 볼일 보러 간다 그러고 그냥 여기 오시면 돼. 그리고 힘들면 그냥 줌으로 모셔도 되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고 딸한테 비주얼 고주얼 다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 안 하지. 제가 항상 감시를 합니까? 그러면 어머니 그냥 거기다 기록 남기지 말고 삭제를 바로바로 하세요. 어머니가 아주 열심히 좀 부지런을 하셔야 돼. 삭제를 바로바로 하시고 여기는 오셨다가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카톡을 다 삭제하고 지우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청년부 혼자 나가겠다 그러면 그거를 지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의지가 생겼다는 거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자기가 혼자 하겠다 그러면 밀어주세요. 그리고 카톡을 탈퇴하면
하면 제가 나가겠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어머니가 열심히 지우시고, 왜냐면 어머니도 자기 생활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발각되면 마이너스 효과니까 그 어머니가 판단 잘 하셔서 이제 방법을 좀 더 어머니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어머니 모임 가는 것까지 다 보기에는 너무 공유를 많이 하셨어. 어머니도 자기 경계를 가지셔야 돼. 왜냐면 이게 저도 마마보이를 25년까지 25살까지 마마보이였거든요. 엄마하고 나하고 쌈쌍둥이야.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분리를 하셔야 돼. 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도 나고 나도 너고 이거 정신질환 병기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분리를 하셔서 성인이기 때문에 엄마도 사생활이 있다. 딱 경계를 둬가지고 비밀번호 걸어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경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딸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유, 이제 경계가 확실히 가진 나이가 지났는데 이제 그거 약간 의심이 되고 엄마에 대한 너무 애정이 또 많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어머니가 이제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어머니 하기에 달렸어요. 여자 하기 나름이다, 남자 하기 나름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기에 달렸어요. 예. 그리고요. 예. 그다음 둘째 딸인데요. 자고 일어나면 영국 간다, 미국 조지 제이슨 대학 간다, 예. 호주 간호사로 간다. 자주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을 그렇게 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두바이 여행 가자고 해서 26일 가기로 했는데 두바이 다녀와서 또 호주에 여행 겸 3개월간 요리 배우러 간다고 하네요. 아주 외국 간다고 난리쳐서 잠재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약은 먹고 있지만 등급 받아서 공무원 시험 혜택 보려고 먹고 있어요. 병식은 없고 해외에 나가면 약을 안 먹을 것이고 위험한데 어떻게 잠재워야 하는지요? 좋은 답변이 있을까요? 네, 이거 외국 가려면 서류 써야 되잖아요. 비자도 그렇고 거기에 쓰는데 정신질환란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체크하다가 걸리면 공항 검색대에서 정신병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운이 없으면. 이게 제가 뭐 그때도 윤선 작가님도 말했지만 아드님 보냈다가 일본에서 정신병원 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내담자 중에서도 외국 가서 정신병원 가신 분이 있거든요. 말도 안 통하는데 완전히 미아됩니다. 그냥 어디 병원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좀 겁나겠지만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너 만약에 그 잡히면 엄마가 못 꺼내줘. 그러면 한 1, 2년 동안 그 정신병원에서 그냥 지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 또 해야 되고 외국 여행 가다가 만약에 비행기 타는 문제에서 정신병력 문제가 생기거나 이상행동을 하게 되면 정신병원으로 보내져가지고 큰일 나니까 해외여행 갈 때는 무조건 엄마랑 같이 가자. 조건을 둬서 너를 보호해줄 사람은 엄마가 보호자지 않냐. 이렇게 해서 좀 얘기를 바꾸시는 게 딸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하세요. 좀 위험한 상황들을 많이 이렇게 좀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갔다가 미국 갔다가 거기 병원에 갔다가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안 좋은 케이스인데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답변이 됐습니까? 예, 책 있으세요? 아, 책 없어요. 책 주시면 돼요. 네, 죄송합니다. 네, 또 지금 보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홍정훈 아버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혹시 오셨나요? 네. 어머님. 네. 저희 둘째 아들은 04년생으로 23년 7월에 조현병 발병하여 현재까지 분당 서울대병원 김은태 교수님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조현병 이전에 ADHD로 초등학교 때부터 개인 병원에서 약을 먹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수능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공부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괴로워합니다. 5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언제쯤 공부를 할 수 있을지요? 예, 저도 공부를 처음에 머리가 안 돌아갔습니다. 머리로 딱 맞은 거기 때문에 뇌가 이게 그냥 약간 진짜 부조화가 생겨요. 인지력도 떨어지고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집중력이 안 되고 기억력이 안 되고 약 때문에 멍한 상태가 돼가지고 기억력이 엄청 현저히 떨어져요. 머리가 약간 바보 된 것 같아요. 책을 한 장 보는데 4시간 돼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머리가 바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공부를 했냐면 20살에 재수 2번 떨어지고 낙방하고 33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뭐를 했냐면 몸 쓰는 걸 했고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었고 글쓰기를 연습하다가 야간대학을 33살에 들어갔어요. 그까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렇게 오래 걸리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공부를 하더라도 머리가 좋아서 또 우리 내담자 중에서도 공무원 된 사람도 있고 기업에 들어간 사람도 있거든요. 한 1, 2년 사이에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공부를 해보다가 자기가 알아요.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집중력이 좋아가지고 만약에 1, 2년 사이에 빨리 회복됐다. 그리고 약과 생활관리와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해가지고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가졌다. 그러면 공부해도 되는데 공부하다가 갑자기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공부하니까 머리를 받으니까 막 머리가 빠개지 두통이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막 갑자기 소화불량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술 먹게 되고 술을 제가 많이 먹었습니다. 20대 초반까지 소주 막 이틀에 한 번씩 먹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바로 입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간 상태를 보고 관리가 잘 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때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두 번째는 장애인 등록은 경증 등록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으로도 대학교 장애인 전형이 되는지요? 예, 이거 제가 이게 좀 도움을 청했습니다. 누구한테 청했냐면 챗 GTP. 아주 똑똑한데 이게 답변을 잘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보를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당한 수준입니다. 챗 GTP의 수준이 80점까지 올라갔대요. 제가 90점을 해야지 이제 강의를 하지 80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경증 장애인 등록을 해도 장애인 전형으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조금씩 경증 중증이 다르고 지적 능력이 유지된 조현병 경증 청년의 경우에는 의지만 있다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장군 부회장이 어디 계시죠? 네, 우리 혹시 아시면 조금 더 설명해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 대학교 가는 거 장애인 전용으로 대학 가는 거 아시면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 전형은 특별 전형처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지원서 낼 때 그 장애인 등록증이라든지 그거 학교에서 구비하는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거 제출해서 하면 장애인으로서 그 입학이 허가가 돼요. 뭐 이렇게 유공자면 유공자 특별 전형, 뭐 농어촌 특별 전형, 뭐 장애인 특별 전형 그런 전형들이 있거든요. 이 전형을 그 학교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서류들을 갖고 제출을 하시면 거기에서 장애인 선발 인원이 뭐 1명이든 2명이든 거기에 기준에 합당하면 선발될 것입니다. 그것은 중증이든 경증이든 장애인 등록만 하면 선발이 됩니다. 아유, 좋은 정보입니다. 대학교.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 네, 세 번째는 강사님처럼 사회복지사가 돼서 동료 지원가가 되면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는지요? 요거 제가 정보가 많습니다. 동료 지원가 양성교육을 했고 동료 지원가로 일하는 후배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이제 월 주 3회 정도 가가지고 뭐 4-5시간 이상 하면 7-80만 원을 법니다. 그리고 50만 원 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막 풀로 다 다니면 1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는 180에서 250 벌어요. 제가 한 220까지 벌어봤는데 사회복지사가 처우가 좋고요. 사회복지사는 조현병인 경우에는 부분적 결격 사업입니다. 만약에 들키면 잘려요. 조현병으로 들어가면. 근데 뭐 만약에 당사 단체면 이제 자기가 병이 있는 거 진단서 떼가지고 이게 코스대로 하면 문제는 없는데 그러면 안 뽑을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편견이 심하다 그러면 굳이 알리지 마시고 티가 안 나면 됩니다. 자기가 정신질환인 거 중간에 얘기하시지 마시고 저도 사회복지사로 1급으로 해가지고 병원에서 정신병력 모르고 저도 써가지고 8년 일했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좋으시면 알리지 마시고 사회복지사 하시고 당사자 동료 지원가는 이제 7-80에서 150 많게는 풀로 하시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한정자나 난다나 송파 마포센터 이런데 지금 동료 지원가 수두룩합니다. 여기 지금 호준이 어디 있죠? 호준이 여기 지금 한정자 직원이에요. 예, 아주 열심히 하시고 다 마치고 박수 좀 부탁합니다. 예. 제가 한정자가 핫하다고 하니까 바로 면접 받고 합격했어. 예, 아주 그냥 잘하고 계시고. 예. 네, 그다음 네 번째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직업이나 일을 하는 것이 좋을지요? 예, 스트레스가 좀 적고 예측 가능하거나 사람의 접촉이 적절하신 거. 왜냐하면 사람 접촉이 없는 거는 옛날에 막 인쇄소나 뭐 지하철 택배 이런 거 사람이 없긴 한데 사회 기능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제가 노래방 알바하면서 사회 기능이 좋아졌거든. 사람을 상대하고 막
수목원 사람 대하기도 하고 막 노래방기 하면서 말도 하고 표현도 하다 보니까 표현력이 좋아지고 화장실 가서 막 울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혼자서 운 적도 많아요. 막 아 진짜 세상 더럽다 막 진짜 막 힘들다 막 이러면서 막 혼자 울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막 혼자서 풀다가 이제 점점 좋아지니까 적응하려 그러면 이렇게 저기 스트레스를 풀어가면서 예측 가능한 그거는 도서 쪽에 일을 하거나 컴퓨터 활용 쪽으로 해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쿠팡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나 디자인, 그 다음에 예술 방면의 글쓰기에서 크리에이터 우리 김성호 우리 크리에이터 우리 작가님 이렇게 활동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경험에서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 또 해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도 많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렇게 살아가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직업군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몸이 자꾸 아프다고 하는데 검사해봐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교수님께 여쭤봐도 특별한 것은 없다고 하십니다. 이거는 정말 병원에서 엄청 흔하거든요. 신체화 증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파야지 위로를 받아요. 이제 정신 신체 증상이라 그러는데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사람들의 70~80%가 두통, 복통, 그 다음에 몸이 안 좋고 허리 아프고 허리 아픈 것도 저기 정신질환하고 연결돼요. 이거 우울하면 허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막 무릎도 아프고 막 상태가 막 맨날 조조하고요.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병원에 들어오면 일단 몸이 아파갖고 뭐부터 주냐면 타이레놀.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면 타이레놀을 먹으면 실현을 당했을 때도 타이레놀을 먹으면 위로가 됩니다. 이게 효과가 있어요. 제가 사랑해서 실현 당했는데 타이레놀 좀 먹으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두통약이 이 뇌 통증이 유발됐을 때 감소를 시킨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일할 때도 타이레놀 처방합니다. 감기약하고 타이레놀 엄청 좋고. 그거 먹고 이제 좀 위로를 받는 거 이제 이 뇌 구조적으로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건 받을 수 있습니다. 척수액이 척추하고 연결이 있잖아요. 예, 연결돼 있어요. 그거 영향으로 혹시 허리가 아픈 건 아닐까요? 아, 그것도 연결돼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허리도 저도 디스크를 계속 앓았는데 이게 찌뿌둥하고 약간 몸이 우울할 때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돼 있다. 우리 어머니도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네, 5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책을 받으셨나? 아까 책 받으셨어요? 어머니들 책 있으세요? 없어요. 예, 드릴게요. 순서대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네. 여러 질문이 있고요. 여기 팔로워들도 같이 네, 하시겠습니다. 5번째 질문 당사자인데요. 허설경 당사자인데 회복의 증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누구시죠? 계십니까? 오늘 안 나오시는 아, 책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오셨네요. 책에 보면 회복의 5가지는 감사, 기도, 운동, 공동체 형성, 이거 이제 권준수 교수님 추천서 주셨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 감정 관리라든지 자기 이해와 자기 생활 관리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회복의 과정을 갈 수 있다. 예. 그럼 6번째 질문입니다. 애가 많이 컸거든요. 장애인 연금은 무엇인가요? 네, 이거 장애인 연금 제가 그냥 설명하고 박정우 부회장님이 조금 더 설명해 주실게요. 예, 장애인 등록이 이제 중증하고 경증이 있잖아요. 1, 2, 3급 중증이고 4, 5, 6급 저기 경증인데 저는 경증을 받았어요. 근데 일을 하다가 저기 관두게 되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증인 사람이 받는데 38만 원에서 이제 38만 원, 32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조건이 돼야 되고 기초생활 수급자 외에도 소득의 기준이 맞으면 이제 가능하고 신청을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해서 장애인 연금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중증인 경우.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 아니라도 소득이 맞으면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등록을 하면서 기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치료나 기능 저하 소견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장애인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박정무 회장이 조금 더 추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걔는 지금 장애인 연금 말씀하신 거죠? 네, 장애인 연금 간단히 장애인 이제 받을 수 있는 연금은요. 장애인 연금이 있고요. 장애 연금이 있고요. 장해 연금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이 돼 있는 사람.
우리 애는 하나도 안 했어. 장애인 등록이 돼 있어서 그러면 그게 찍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연금 종류가 뭐가 있다고요? 장애인연금, 장애연금, 그다음에 장해연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하는 연금은 장애인연금. 이 장애인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중증 장애인 1급, 2급, 그 다음에 중복장애 두 가지인 경우 2급으로 인정해서 현재 심한 장애인 중에서 행정상은 1급, 2급, 중복장애 3급 이 사람들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어요. 기초급여는 제가 PPT를 안에 갖고 와서 다 이제 잊어버리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34만 몇천 원부터 부가급여가 3만 원부터 9만 원까지 있어요. 그래서 월 최대 43만 몇천 원을 받아요. 이것이 장애인연금에 관한 거고요. 예, 그것이 다른 것은 나중에 또 필요한 말씀이죠. 예, 감사합니다. 재산이 그래서 설명 잘해 주세요.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부회장님께. 다음에 이 법은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번째 질문은 이상희 당사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약물 거부, 은둔 고립, 배인 기피, 무기력 당사자를 위한 체계적 지원 방법이 무엇인가요? 네, 굉장히 필요한 건데요. 저도 은둔형을 한 2년 정도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3 말까지 그냥 집에서 그냥 페인 모드로 그냥 아버지가 하도 우울하니까 집에다 방에다 TV를 넣어줬어요. 지금은 스마트폰 보지만 TV를 보고 아침에 누웠다가 근근히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서 그냥 엎어져 자고 그냥 또 저녁 되면 또 죽고 싶어갖고 죽을 때 찾다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안 죽고 살아가지고 막 물에 막 세수막도 엄청 하고 막 정신없고 한 2년을 그렇게 했는데 이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대를 잘 만났어요. 지금 이상하게 우리 부대표님도 저희 동료지원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심지하고 연합회에서 동료지원가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지원가의 역할이 얼마나 정도 올라가냐면 전문 정신건강 전문 요원을 따라잡았어요. 거의 전문 요원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동료 지원가한테 받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3분의 2 더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 중요한 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당사자들이 은둔형이 있으면 못 나와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담을 딱 쌓고 부모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서 방에서도 안 나옵니다. 방에 거실에 나오는 것만 해도 기적이야. 저도 이제 우리 계시지만 집에 찾아가 보고 했는데 거의 외모 관리 안 되고 은둔형으로 집에서만 막 있어요. 근데 나오려 그러면 망상 때문에 자기한테 뭔가 뭐 빨간색 입은 사람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디 가다 보면 내가 거기 가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막 두려움이 있거든요. 불안 두려움을 해소를 해줘야 돼요. 당사자 우리 노시절 우리 선생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당사자 동료 지원가시거든요. 네, 박수도 부탁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동료 지원가 때문에 활동하시고 엄청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역할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이제는 찾아가셔야 돼 집으로. 이 찾아가는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돼요. 토탈 케어 서비스는 전문가가 찾아가지만 당사자가 동료 상담을 이제 주거 지원센터나 자립생활센터나 이런 데를 가는데 이제 집으로 찾아가서 2인 1조가 됐던 상담을 하면서 나도 환청이 있었고 나도 망상이 있었고 나도 이런 망상황청을 어떻게 하면서 많이 좋아졌고 생활관리를 할 수 있는가 그거를 계속 얘기해 주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조 모임이 있으면 나와가지고 밥 먹으러 가자. 우리 친구들 몇 명 모여가지고 저는 얼마 전에 사행이 우리 부대표하고 축구 보러 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수원에 가서 축구도 보고 했는데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예요. 밥도 먹고 놀려고 하고 노래방 가서 또 실컷 놀고 이렇게 놀이 문화를 만들어서 동료 지원가들이 활동을 해주시면 이제 사람을 살립니다. 한 가정을 살리고 그 집안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려요. 그러니까 돈을 엄한 데 쓰지 마시고 동료 지원가를 지원해서 이 친구들이 우리 동료 지원가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 있어요? 여덟 번째 질문.
질문입니다. 민성철 당사자님께서 하셨는데요. 질문하셨는데 혹시 오셨나요? 그리고 네. 오셨네. 네. 아, 예. 증상이 고쳐지지 않고 4일에 한 번씩 오면 약을 바꿔야 하나요? 증상은 망상 같기도 한데 정신이 분열되는 느낌이에요. 네. 지금 솔직히 아프신 지 몇 년 되셨어요? 10년 정도 10년. 군대에서 처음 발견. 군대에서 그래서 10년 정도 됐고 약을 계속 드셨어요? 약을 처음에 안 먹어서 2번 입원하고 네. 그리고 우리 애는 약 잘 먹어. 2016년이고 아, 직장에서 그런 것도 네. 모르고 다니고. 조울증으로. 조울증 군대 의과사를 아, 네. 아, 그렇죠. 나 고생 지금 많이 같은 했어. 경우에는 이제 울고 10년 됐으면 잔존 증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 저시가 약은 많이 먹나요, 적게 먹나요? 두알 밥 먹는데 제가 인천에서 사원 생활할 때 네. 하루에 한 번씩 증상이 와가지고 네. 죽으려고 자살시도 2번 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서울에서 약을 바꾼 다음에 4일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 약 때문인 건지 아닌지 증상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데요. 내가 볼 때는 보조적인 약물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오면서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신경안정제 계열을 같이 먹고 있나요? 안 먹고 있나요, 지금? 그 의사한테 말해서 주성분 외에 아까 설명했잖아요. 신경안정제 아티바니아, 디아제팜이나 뭐 자나팜이나 뭐 로라반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알프란 같은 거. 뭐 그런 약들을 추가해서 받아가지고 필요할 때 충동이 일어날 때 추가해서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추가제로 처방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먹어도 되거든요. 하루에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4개 미만인 거 뭐 정해져 있긴 한데 약을 통해서 증상이 많이 누그러질 수가 있어요. 충동성이 올 때만 먹고 불안이 높을 때 먹고 당분간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상담을 받으세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 누군가가 소통할 때가 있으면 약을 안 먹고 이겨낼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가장 빠른 건 약이에요. 그리고 약을 추가해서 먹고 증상이 계속 주기적으로 있었잖아요. 남아있는 잔존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안 없어질 수도 있는데 계속 잘 지내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지 말고 저도 잔존 증상 한 5년 정도 봤거든요. 근데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 지금 나이가 지금 40을 안 넘었죠. 그럼 아직 희망이 있어요. 이게 40 전에 증상이 누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면 나중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9번째 질문입니다. 책을 안 주셨죠? 책 없어요? 예. 네. 네. 오늘 처음 나왔어요. 처음 오실까? 이거 밥 드려야지. 일부러. 박수 감사합니다. 네. 9번째 질문입니다. 38살 여자 당사자를 둔 엄마입니다. 강제 입원하여 4개월 후 퇴원 3개월 외래로 약 복용 중입니다. 병식 인식을 하려면 보호자가 어찌 해줘야 하나요? 이거 누구신가요? 어디 계시냐? 우리 어머니. 예. 네. 아까 저 병식 갖는 질문하고 조금 비슷한데,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옆에서 지켜봐주고 훈수를 두지 않는 겁니다. 훈수.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 아버지 엄청 그 요구 사항이 많았거든요. 가족들이 힘들게 하는 거는 당사자를 계속 조종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가스라이팅 하는 건데 너 이렇게 규칙을 줘가지고 계속 뭔가를 시키는 거거든요. 가족이 당사자는 속도도 느릴 수도 있고 상태도 인지 기능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끌고 가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제 자기가 속도가 늦으면 늦춰주고 기다려주고 보채지 말고 이게 막 다독거리는 게 필요하면서 이제 그 의사하고 상담사를 붙여가지고 약간 중립적으로 함께 할게요. 상담사 그걸 안 하려고 하면 가족이 할 역할이 커지죠. 제가 지금 하고 그래서, 있어요. 병원에 약도 안 먹으려고 하는 걸 제가 달래서 먹기는 잘했네. 하는데 어머니 말 듣네요. 예. 자기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먼저 그것도 괜찮아요. 엄마를 위해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고 엄마를 위해서도 잘 먹어다오 이렇게 하세요. 저도 어머니 때 먹었거든요. 처음에 한 6개월도 먹기 싫어가지고 어머니가 약봉지를 뜯어가지고 시험만 놔두는 거야. 너 엄마를 위해서 먹으라. 제가 그러니까 약과 물을 같이 대령을 하는 거지. 대령시켜주고 그렇지. 그렇게 하세요. 보약이 그 영양제니까 영양제 먹어라. 같이 먹자고 하고 있어. 처음엔 잘하세요. 안 먹어서 진짜 야 너 자꾸 했었는데 지금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지요.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머니한테 박수 좀 부탁합니다. 어머니하고 관계성이 좋아.
엄마의 말을 듣잖아요. 엄마하고 잘 지냈어. 내가 볼 때는 70점은 먹고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편이 되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해가지고 관계를 해서 다른 그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어떤 자조 모임도 약간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조 모임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사실 여기는 저 처음 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원래 걔가 안 되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하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열심히 나오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마음 자세가 돼야 돼. 당사자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안 나와. 여기 당사자들 지금 한 1년 만에 나오신 분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한 1년 빨리 나왔다가 1년이나 2년 뒤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는 우리랑 나랑 같이 다녀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준비가 되면 가랑비에 빚었듯이 얘가 젖을 거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를 해. 어머니의 그 고통은 하늘에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뭐 계속 이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이 딸을 딸이라고 했어요? 네, 딸을 위해서 계속 손잡고 이렇게 산책도 다니면서 말하면 이제 들어주고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러다가 엄마 나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같이 가주거나 뭐 저기 뭐 박물관이나 뭐 미술관 같은 데 가고 좋죠. 그런 안 가려고 해요. 지금은 아직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만. 지금은 카페 투어. 카페 투어 좋아요. 네, 좋아요. 카페 투어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만 하세요. 딴 거는 빨리 진도 나가지 말고 카페까지만 해도 엄청 성공적이야. 예, 카페까지만 계속 가고 딸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하세요. 엄마가 야 이렇게 가자 계속 끌고 가지 마시고 딸이 하라는 것만큼만 잘하고 있어요. 책이 있으세요? 없어요. 여기 책이 이제 한 권밖에 안 남았어. 거의 천자수를 드리는 거여서. 열 번째 질문입니다. 강사님께서는 조현병에서 조울증으로 진단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증상과 바뀐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보통 저기 조현병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의학 서적에 봐더라도 조현병에서 조울증으로 80%, 조울증에서 조현병으로 이렇게 다 순환되는 게 80%랍니다. 1, 2년 사이에. 저도 변명이 바뀌었는데 저는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1995년도에 조현병 학회가 생겼어요. 그 앞에는 정신분열병 학회밖에 없었어. 그래서 저는 그때 분류가 됐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조연에 가까워서 환청망상이 주증상이니까 종교망상이고 이제 자기가 신이라고 하니까 조현병에 분류해 넣어갖고 1년 반을 갔는데 조울병 학회가 생기면서 분류를 더 상세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울증에 좀 더 가깝다. 기본 폭이라든지 약간 더 가깝다 해서 진단을 조울증 1형으로 받았어요. 근데 조현병 증상의 스펙트럼에서 바로 옆에 붙은 게 조울증 1형입니다. 그러니까 조울병 1형하고 조현병은 거의 붙은 병이에요. 그리고 조울증 2형은 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울 1형은 거의 환청망상을 동반해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나버린 상황을 딱 보면 조현병인지 조울증인지 구분이 안 가.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약간 혼선이 돼가지고 분류를 해주면서 이제 조울증으로 왔는데 지금도 제가 조울증으로 판단을 받았지만 조현병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사환청입니다. 제가 약을 리스페다를 27살 때부터 지금까지 23년을 먹었는데 그거 안 먹으면 유사환청이 생겨요. 그리고 환청도 생깁니다. 제가 작년에 의사가 리스페다를 빼준다 그러더라고요. 상태 좋다고. 바로 재발 위기가 있었습니다. 2달 뺐더만 누가 지나가는데 욕하는 거예요. 뭐 이러는 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직원인데 막 왜 욕하고 가냐고 막 이렇게 따져가지고 제가 청원기차 하다가 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씁쓸한데 명함도 막 주고 이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직장에서 지점장한테 명함 주면 안 되는데 정신질환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는 거에서 잘렸거든요. 일반 직장에서는 정신질환 알리지 마세요. 저같이 잘릴 수 있고 아무리 뭐 책 쓰고 뭐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조울증 1형이지만 환청망상과 잔존 증상으로 이제 유사청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좀 리스페달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예. 예. 조현병일 경우하고 조현병일 경우하고 약물이 처방이 그 지금 의사들 수준 스타일은요 2가지를 믹서합니다. 조울증이어도 조현병 약을 같이 쓰고요. 조울증이어도 조현병 약을 써요. 저같이. 그래서 이제 약을 가지고 진단을 매기는 게 아니고 진단명을 가지고 진단명 매기고 약은 믹서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런 방식. 그거를 알려고 그러면 그거를 네. 세분해서 알려고 그러면 예, 병원 입원을 하셔야 돼요.
입원을 3개월 이상 해야지 진단명을 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입원을 안 하면 비기지성 정신질환 이렇게 나와요. 정신병, 비기지성 정신병. 조현 정도장애는 두 가지가 혼선돼 있어요. 이제 생각 중독하고 감정 중독, 기분 중독이 같이 믹서돼 있어서 중간 라인에 있어요. 거의 믹서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혼선을 다 잡아야 돼요. 조현도 잡고 조울도 관리하고. 네. 여러 번째 질문입니다. 김수수 어머니께서 질문하셨는데요. 37세 남자이고 조현병 발병한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13 내지 14년이 된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병원을 가는 걸 거부해 못 가고 병원 다닌 지는 8년이 되었습니다. 정기 치료도 18회 정도 받았습니다. 지금 증상은 하루 종일 혼잣말을 하며 컴퓨터 메모장에 말도 안 되는 말만 쓰고 합니다. 본인이 하는 혼잣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힘들어합니다. 심지어에 가자고 하면 혼잣말 때문에 못 간다고 합니다. 그나마 교수님의 권유에 수영 시작한 지 4년이 되며 몸무게가 줄어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장우석 작가님, 어떻게 하면 혼잣말을 줄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많은데 제 내담자 중에서도 환청이 계속 들리는 분이 있어요. 잔존 증상과 남는 부류가 30%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기 치료를 했는데도 예후가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크로자핀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크로자핀 주약이 크로자핀. 크로자핀 쓰고 있는데도 잔존 증상이 남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기 치료를 제가 알기로는 100번 받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약물을 어차피 또 같이 써야 되거든요. 주사제로 가거나. 그래서 이제 혼잣말을 많이 한다는 건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소리가 더 강화가 돼요. 그래서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건데, 이런 거 청각 기능이 이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수영이 그래도 막아주는 게 어느 정도 있어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자기 마음을 공감하면서 자기 주장을 할 필요가 있어. 환청이 수동적으로 들려지는 거거든요. 들려지는 건데 지금 저기 이상희 우리 부탁티노 있지만 환청을 공격하면 이제 자기 마음 안에 또 해석고 헤쳐나가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당사자들이 자기 주장력이 있어서 환청에 대해서 그냥 초연해지거나 그리고 약간 나름대로 대처법으로 그냥 편안해지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솔한 소통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계속 키우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세져요. 그러면 내 내면의 힘이 세지면 환청한테 안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경안정제나 이제 그런 걸 같이 먹으세요. 만약에 의사한테 처방을 해서 크로자핀 말고도 뭐 디아제팜, 뭐 자라팜, 뭐 그런 등등의 아주간 같은 약들 있잖아요. 그래서 환청이 되게 힘들 때는 좀 먹어요. 저도 먹었어요. 저도 먹고 도움을 받는데 나중에 좋아진 거는 상담 치료 받고 그다음에 신앙생활 하다가 그게 사라졌어요. 소리가.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혼잣말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요. 네, 혼자서 있다가 티가 나는 건데. 네네, 혼자서 네, 그냥 혼자서 그거 옆에 사람이 중얼중얼하고. 있어요. 네. 사람이 있고 사람이 사람 있죠. 없는데 그렇죠. 혼자 사는 계속 들으면은 여러 가지 들려요. 네, 여러 가지인데 너무너무 그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거에 괴롭지. 만약에 어머니가 큰 스피커를 귀에 꽂고 계속 여러 가지 잡음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하면 현실감이 있는 사람이 계속 말을 걸어주거나 상인 대표님도 저하고 있으니까 한참 안 들리더라고. 혼자 있으면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게 자극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실적인 자극. 그러니까 누가 대화 나눠주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자극이 필요하고, 약을 통해서 좀 무마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풀어줄 즐거운 생활을 운동 말고, 그 다음에 다른 취미를 한 3가지를 가져요. 전혀 집밖에 안 나갑니다. 네. 그리고 애완동물 반려견이 있죠. 네네네. 그런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반려견도 네. 안 한다. 그거를 자기가 키울 자신이 없대. 그래서 제 엄마가 아니 아빠가 그걸 키우거든.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으면 돼. 너 절대 집에 못 가져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음악, 미술, 체육, 대화하기, 샤워, 언어로 뱉고 털기, 3대3 아까 알려준 것 같이 네네. 그런 걸로 계속 이제 자기 주장을 강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수동성으로 공격하는 환청을 막기에는 자기 내면의 힘이 강해져야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야지 약화가 되면서 스트레스가 풀려. 그러면 환청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환청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환청의 숫자를 줄이는 것에 먼저 초점을 둬야 돼요. 숫자를 줄이는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자름을 하려고 하는데 예. 본인이 전혀 안 먹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무조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언어화를 하는 것도 있고 행동을 해서 나가가지고 수용을 할 때는 또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도 네. 주 5일 수영을 매일 가거든. 예. 선생님 그거는 이거 없으세요? 저는 그때 여기 와 처음 왔을 때 두 개 다 샀어. 샀어요. 저는 서점에 샀어요. 예, 그거 다 넘어드릴게요. 샀습니다. 예. 그래서 수영을 4년 동안 잘하고 있어요. 네, 4년 동안. 예, 그거라도 열심히 하셔서 제가 볼 때는 대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건데 대화를 나누다가 또 나중에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요, 전혀 안 하고. 예, 그냥 지금 집 이제 밖에 안 나오고. 환청이 없어지는 것에 뭐가 있냐면 운동하기, 대화하기, 그다음에 일하기 세 가지가 환청을 없앨 수가 있어요. 지금은 예, 지금 저기 다른 동료 지원가 중에 환청이 있었는데 동료 지원가 활동가로 일하면서 환청이 없어졌다고 하는 사람 몇 명이 있어요. 제가 지금 직접 들었거든요. 일을 해버리고 돈을 버니까 자기 자존감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서 상대하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현시감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소리가 안 들린대. 환청이 몇 개 들렸다. 그거를 하셔야 돼.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운동하기, 대화하기, 일하기. 그걸로 방향으로 가시. 그쵸. 근데 뭐. 마지막 질문 알겠습니다. 예. 네. 아 있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 예, 장영준 당사자님께서 예, 질문해 주셨어요. 네, 재미있는 질문인데 네. 긴장하세요. 네. 장우석 선생님은 늘 에너지가 넘치시는데 네.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아. 고민이나 증상으로 인해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아, 네.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소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자영준 우리 쌤이 여기 있어요? 있어요 이거? 없어요. 좀 이따 드릴게요. 저도 정말 그 핵심적인 건데 제가 조현 조울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조울증에서 자기 기분을 찾으면 약간 경조 상태로 쭉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 조울증의 장점은 에너지가 많잖아요. 에너지 과잉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에너지를 잘 사용한다, 재발 없이 에너지 높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중독 성향인데 좋게 말하면 성공적인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현이든 조울이든 성공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쓰면 이 에너지를 잘 쓸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 일할 때도 11시간 일하고 4시간 동안 춤추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하루에 6시간 잤나? 그리고 또 출근해서 또 11시간 일하고 또 4시간 춤추고 그걸 8년을 했어. 네, 그래도 저는 멀쩡하게 이렇게 에너자이크하게 했는데 일반인보다 체력이 더 좋아. 그러니까 막 보호사들 비실비실하는데 막 해병대 나오고 특전사 나왔는데 나보다 체력이 안 좋아.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병이 이제 조울증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기분을 찾고 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는 내 성격을 찾게 된 거는 자기 표현력을 길러서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떨 때 화가 나고 짜증나고 좋은지를 자기 이해를 가지니까 내 기분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리고 내가 힘들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굉장히 빨라요.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시부렁시부렁해서 풀고 그 다음에 샤워하면서 막 거기 가면서 풀어 혼자서 막 그냥 혼자서 풀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선생님한테 가갖고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제 내담자 중에서도 이제 홀로서기 한 사람 많아요. 그럼 이제 혼자서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을 때는 받다가 홀로서기 해가지고 물고기 잡아먹으면 저는 이제 이제 독립하십시오. 이제 완전히 이제 그냥 종료를 하거든요. 저도 한 상담을 6년 받다가 홀로서기를 해갖고 30대 중반부터 이제 혼자 스스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이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상태가 됐지 도움받을 거는 이제 우리 인생 선배님들 같은 조언을 듣는 거지만 따로 뭐 제가 뭔가를 필요한 상태는 아니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춤을 추면서 이게 조금 더 얘기하면 태권도에서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는 힘을 가졌고 신체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내공을 다졌고 그 다음에 댄스를 통해서 이제 커플 댄스잖아요. 춤추면서 사회성이 길러지더라고요. 여자 한 3만 명하고 이제 이쁘고 그런 젊은 여자하고 춤을 췄는데 이게 이제 춤을 추다 보니까
인간 소통을 통해서 인간관계도 배우고 여자가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춤추면서 어떤 동작을 좋아하고 인상을 쓴다. 그러면 다음에 저 여자고 안 추고 이제 기분 좋게 춤출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인간관계에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댄스를 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오카리나 최근에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초보인데 그 춤추는 거하고 노래 부르는 거하고 이거를 하면 저는 그냥 너무 행복해. 뭐 저는 좀 가난하긴 하지만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장영준 쌤도 굉장히 이제 국립센터에서 이제 메인으로 있다가 지금 또 활동 왕성하게 하시죠. 마포에서 하시죠. 예, 우리 장영준 선생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네, 질문 들어온 건 다 했는데 네. 지금 혹시 예, 네. 좀 더 여기 아까 계신 분 중에 현장에서 발표하셨어요. 예. 네, 시간을 길게는 못하지만 네, 몇 명 하겠습니다. 네. 뒤에 먼저 손 드셔가지고 네. 현장을 생각 못했는데. 여기 앞이가 돼서. 네, 저희 아들은 20년 만에 재발이 돼가지고요. 네. 조현을 처음에 네. 진단받았는데 이번에 재발했을 때는 조우를 같이 네. 해가지고 사회 기능이 좋아진 겁니다. 그 네, 사이에. 그래서 의사 선생님 이제 처방대로 했더니 조울은 많이 안정이 됐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조현은 그대로 환청하고 망상이 심하게 되어 있어요. 아, 남아있구나. 네, 잔존으로. 남아 있는데 네. 선생님 앞에 가서는 전혀 그런 게 티를 안 내고. 않는다. 네. 티를 안 내고 너무 마음이 점점 안정되고 있다. 선생님 약을 먹고 거짓말하는 거지. 네.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영 그게 아니거든요. 집에서는 네. 화도 많이 내고 나지막하게 자기 혼잣말도 많고 또 옛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거를 녹음 틀어 예, 녹음기 돌아갔는데. 네. 저도 3년 돌아갔는데. 그렇게 되풀이해서 지금 거기서 헤쳐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네. 또 가상의 여자친구도 있고. 속에 그 맨날 만나는 매몰돼 거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마음이 아주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예. 그런 의사 선생님을 면담을 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더니 환자를 만나보고 약을 자기 결정하겠다. 그래서 했더니 처방이 올란자핀을 20ml를 두 알을 먹었는데 하나 10ml를 올리는 거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약을 조금 더 크로자핀을 쓰든지 약을 예, 올려달라. 그럴 필요가 있네요. 네, 그래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환자가 그 의사한테 솔직하게 자기 증세를 얘기해야지 이게 호전이 되는데 그렇죠. 그 미화해서 얘기하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는 방법이 뭐냐면요. 어머니가 가실 때 아들이 나오자마자 바로 어머니가 들어가서 뒤에서 얘기를 해주셔요.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제가 거짓말 많이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뒤에 들어가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약 다시 올려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협업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진짜 리얼의 아들을 만나는 거고 의사는 몰라. 의사들이 그냥 깜빡 속아요. 당사자들이 연기를 너무 잘한다니까요. 거짓말하면 약도 바꿔야 되고 더 올려야 되는데 약을 안 올려. 왜냐면 약 더 먹으면 부작용 생기고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계속 약을 거짓말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연애에 대한 욕구도 강해가지고 사실은 뭐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되거든. 그런데 이제 이 욕구가 이제 해결이 안 되고 본능적으로 이제 눌리다 보니까 가상의 여자하고 그냥 텔레파시 통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자기의 그 외롭고 쓸쓸한 그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데 남자 상담사보다는 여자 상담사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자 선생님 그 약간 제가 젊었을 때 여자 선생님 먼저 저를 찾았어요. 남자보다 여자가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남자 상담사지만 약간 그래도 이성을 만나는 기분으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을 제가 소개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젊고 이게 상담사 여자 선생님을 선택해서 만나다 보면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이성에 대한 그 망상들도 사라지고 그리고 그 정신 건강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을 만나서 그렇게 하면서 또 약도 어머니랑 좀 가가지고 조율해가지고 약을 더 올려야지 그 증상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현실감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도 하고 약과 상담을 두 가지 다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위생 관리 그거는 이제 모욕을 좀 하는 거는 아버지가 좀 맡아서 해주셔야 돼. 억지로라도 그 목욕탕 아니라면 샤워실 같이 들어가서 등 밀어주고 좀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나이가 네. 그래서 양치도 그렇고요. 근데 그거를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머니 좀 길어져서 다른 것도 하셔야 되거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성원 우리. 여기 먼저. 예. 어머니 저기 먼저 하시네요. 예. 저는 예. 그 아들 일도 하고 하는데요. 그 일하고 갔다 오면 혼자 주로 있는 시간이 부모가 바라볼 때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들 일하세요? 네, 어휴, 하는데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고서 뭐 어딜 좀 데리고 가고 싶고 좀 봄나들이도 좀 시키고 싶은데 전혀 안 가려고. 몇 살인가요, 아들? 지금 42이요. 예. 그게 너무 많은 친구도 다 떠나고. 친구 떠나고. 네. 그 다시 때면 친구 없어집니다. 저도 친구도 못 만나요. 다 결혼하고 애 낳고 그래 살았는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냥 바라만 보자니 너무 가슴이 가슴이 먹먹하고. 먹먹하고 안타깝죠. 어머니인데도 마음이 다 이래요. 내가 네 대신 아파줄게. 우리 네, 어머니가 맞아요. 했던 말이 네. 내가 네 대신 병원 들어가줄게. 우리 네. 어머니 이랬어요 진짜. 내가 막 눈물 그때 철이 안 들어가고 우지도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 계속 우시는 거예요. 바라보는 지금은 이제 아들 이해가 보고 됩니다. 제가 네. 보기도 아까운 아들인데 네. 너무 보기도 아까운 아들.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아들이고 인생이 아깝고 네, 너무 이게 안타까워. 꽃이 펴야 되는데 네. 피지도 못하고 너무 안타깝죠. 근데 중요한 건 어머니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지금 조현으로 진단받았어요? 네, 조현. 그러니까 에너지가 조현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집에 오면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욕구와 어머니 욕구가 다른 거거든요. 어머니는 나가서 계속 뭐 누구를 만나고 활동을 하고 이러고 원하지만 아들은 집에 와서 쉬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은 다를 수가 있다. 그냥 놔둬. 놔두면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뒹굴뒹굴 하는데 걔한테 천국 같은 꿀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마음은 조금 더 헤아려 보시고 그러다가 이제 에너지가 생기면 가끔씩 가족 여행도 가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성은 우리 동료 지원가. 제가 나이가 지금 나이네. 그 약을 지금 클로자핀에서 425를 먹고 있는데 네. 원래 575까지 먹었었어요. 근데 지금 6번 걸쳐서 줄여가지고 425 먹고 있는데 지금 9년째 아무 이상 없이 엄청 잘 지내거든요. 너무 좋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약을 좀 더 줄이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 줄여주신다고 하는데 뭐 줄이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지금 유지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저는 분명히 줄이면 좋아질 게 보이거든요 지금은. 옛날 입원 10번 했을 때는 한 번에 아예 안 먹거나 용량을 엄청나게 막 200씩 안 먹거나 그랬을 때 제발 했는데 20원 먹었을 때는 제발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줄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420에서 400 내년에 줄여주신다 했는데 저는 200까지 줄이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 해서. 이거는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지금 500 몇이었어? 570에서 450 줄인 게 몇 년 됐어요? 몇 년? 그 6년 동안 6번 걸쳐서 1년에 25밀씩 줄여가지고. 이거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 지금 또 앞으로도 그렇게. 제가 줄이고 싶은데 줄이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을 하는데 조금씩 해야 돼. 의사의 스타일대로. 저도 약 줄이는데 20알에서 시작해가지고 15알, 20알 10년, 20년, 10년, 15알 10년 그 11 밑으로가 지금 10년째 되고 30년째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의사는 텀을 주고 안전빵으로 해요. 그리고 약이라는 거는 농도가 신진대사율하고도 약을 많이 먹는다고 상태가 나쁜 게 아니고 신진대사율이 있어요. 남자마다. 남자하고 키가 크고 등치가 크잖아요. 약을 빨리 간에서 배출을 해요. 그래서 약효를 줄여버리면 혈중 농도 체크했을 때 가장 정확한 거는 혈중 농도 그 피 농도의 그 저시가약 농도 있잖아요. 그게 에버리지에 안 들어가 있으면 줄이면 안 돼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해가지고 에버리지에 들어갔을 때 그걸 봐가지고 의사가 텀을 보고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그거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거죠? 줄일 수는 있죠. 저도 많이 줄였죠. 저도 지금 4알 반 먹는데 20알에서 4알 반까지 떨어졌잖아요. 대파코트하고 카바제피를 중복 처방했는데 지금 다 빼버리고 대파코트 조금 먹거든요. 저는 보면은 분명히 약을 줄이면 좋을 게 보여요. 저는. 그 저한테는 좋아질 수 있고 몸이 좀 가뿐해. 그리고 잠도 약간 적절하고 몸도 가뿐하고 좀 에너지도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그렇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걱정은 10번 입원했으니까 그 약을 줄여서 또
재발할까봐 하는데 저는 보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많이. 근데 본인이 의사보다 똑똑하면 안 돼. 맞아요. 그래서 내가 똑똑한데 의사를 능가해버리면 이건 재발 위기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성우님 제가 옛날부터 봤지만 약을 먹다 안 먹다 엄청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쭉 먹고 있지만 그래서 이까지 오기까지가 얼마나 피눈물 나는 어머니가 피눈물 흘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약을 지금도 해요. 근데 더 좋아질 부분인데. 근데 이제 욕심 내면 안 돼. 제가 그러니까 볼 때는 지금 이대로 있는 게 나을지 아니면 한번 좀 시도해보는 게 좋을지. 지금은 의사한테는 컨디션 이렇게 얘기하세요. 약을 줄여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데 좀 제가 좀 더 가뿐하게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줄이겠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정확한 걸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줄일 수는 있죠. 네, 나중 앞으로 점진적으로. 네. 저희 또 다른 분 있습니까? 네. 네. 지금 선생님께서 네. 먼저 약을 먹으면은 이 신진대사에 영향이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거 정확한 말씀이신데 저는 우리 아들을 어떤 식으로 그 약에 대한 네. 그 방법을 해소를 시키느냐면은 네. 일단 우리가 약을 먹으면 간에서 해독을 하고 간에서 해독한 것이 신장으로 가서.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비뇨기로 해서 이제 소변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까지 영향이 있고 네. 그러면은 우리 현대인들이 음식이 상당히 네. 요즘 어떤 겁니까? 다 입에만 그렇죠. 그 달달한 거. 테스트만 테스트. 예. 즐거운 걸로 변화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들을 약을 먹이는데 이제 아빌리파이 10ml 거기에 이제 이번 안정제 아티반. 예, 그거 하고 예. 저녁에 이제 원래는 자이프렉셀을 먹다가 자이프렉사. 7.5ml에다가 예. 아티반하고 리튬 먹고. 예, 그렇게 먹이고 많이 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의 치료법을 따라가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몸이 따라가야죠. 의사 선생님이 이 병을 전체적으로 고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당사자 가족분들이 어떻게 현명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호르몬이니 뭐니 다 만드는 게 다 뭘로 만듭니까? 음식으로 먹고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는 음식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이 척수액을 통해서 뇌에서 분비되는 척수액이 척추로 내려가서 예. 장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서큘레이션이 되는 게 이제 신진대사가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식을 철저하게 이 약을 네. 먹고 간을 해독시키고 그렇죠. 간을 해독시키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간을 해독시키는 제품 많아요. 네. 약으로 먹이라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좋습니다. 음식으로 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약을 계속 먹다가 보면은 신장에 무리가 옵니다. 네. 신장에 무리가 와서 네. 나중에 신장병도 생기고 그렇죠. 나중에 신장 척박이 생기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당뇨, 고혈당 이런 거 많이 생기고 조직가약에서 다 유발돼요. 네. 조현병의 모든 거 다 읽어보세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어머니 너무 길어져서. 예, 그러니까 음식을 철저히 가려서 먹어라. 이 해독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음식으로 아기들을 식단에 끓여서 맞춰주라고. 좋습니다. 하는데 네. 박수. 네, 그런 음식이 어떤 게 있냐면요. 오메가 3나 그다음에 자연식으로 먹고 지중해식하고 한식을 먹으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냉동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이런 거 먹지 마세요. 콜라 같은 거는 더더욱 먹지 마세요. 뇌를 활성화하고 사람이 싸나워져. 그리고 커피, 술 가급적 먹죠. 제가 술, 담배 다 끊었거든요. 제가 엄청 많이 했는데 술, 담배 하면 일단 약을 배출을 시켜버려요. 저식가약이 다 희석이 돼서 약을 한 2배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술, 담배 안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재발을 거의 술이 시키는 겁니다. 술이 딱 먹어지면 바로 조증이 되거나 조현병 양성증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가급적이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때 시간이 지금 많이 돼가지고 돼가지고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강의를 또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혜 응답까지 너무 잘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